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16일째입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만큼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단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15일째인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는 등 건강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거듭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누워있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당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또 우시네요. 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원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선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도 이 대표 측 요구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열차역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TX 운행률은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좌석에 여유가 있던 무궁화호까지 이제 표가 동이 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어땠습니까? 특히 1호선 타고 출근하시던 분들 거의 열차가 오질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역에 몰려서 밀려서 열차를 타야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내일부터 주말인데 관광객들도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열차 매표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행 KTX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시다고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다 내비됐어요. 밤 9시쯤 기차만 남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승객은 한숨만 내쉽니다. 한 두세 시에 도착을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밤 9시면 가서 자는 수밖에 돼 있습니까? 철도노조 파업으로 KTX 등 열차 운행률이 70%를 밑돌면서 전국 곳곳에서 장거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암투병 중인 아내와 서울병원을 찾았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기차를 찾느라 애태웁니다. KTX 대신 새마을 열차를 찾았지만 내리는 기차역이 달라져 또 걱정입니다. 인천역에서 이제 뭐 타고 갈지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 집 사람은 아프지. 약간 그렇네. 예. 곳곳에서 서울로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조금 아픈 사람들은 더 힘들죠.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많이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청량리까지 6시간이 걸리는 무궁화 열차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일요일까지 이례적으로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파업에 KTX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장거리 열차 이용객의 고충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2면입니다. 검찰,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와 JTBC가 악의적 보도를 했다. 특히 의도가 악의적이었다. 왜곡 보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반면에 뉴스타파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짜뉴스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영장이 범위 안에서만 제가 없애야 될 것입니다. 네.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네, 어제 저희 신통방통 이 시간에 압수수색이 막 시작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8시 50분부터 거의 뭐 2시간 넘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가량을 그 정문, 뉴스타파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이제 검찰 사이 대치 국면을 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2시간 이후에 윤석열 커피 보도를 했던 당사자인 한모 기자의 그 본사 내부 책상 또 집기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비슷한 시각이죠. JTBC도 압수수색 본사를 했는데 윤석열 커피 보도 이후에 뉴스타파로 이직을 한 봉지욱 기자의 자택까지도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실제로 실시도 했습니다. 이 검찰이 관련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었던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금 해당 기자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표적인 뭐 언론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도로 평가되는 한국일보에서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김만배와 신앙님의 어떤 인터뷰, 가짜 인터뷰 이 내용이면 김만배와 신앙님 두 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결과가 드러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수사를 너무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팀, 특별수사팀이 인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원이 또 보강이 돼가지고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뉴스타파는 보도를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편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에서는 신한임 씨의 언론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후속 보도에서 뭐 MBC나 다른 데서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커피를 타주지 않았는데 타준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영 씨 인터뷰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들이 다시 다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앙님, 김만배 이 부분만 수사를 하고 또 관련 있는 이런 분들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수사의 방향이 미칠지 모른다. 지금 또 그래서 비방 그러니까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은 구성 요건이 비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방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는 정말로 이게 가파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이나 재판 이런 걸 보면은 언론의 공공성, 비판의 목적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이제 최대한 그런 데한 수사나 자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의 수사는 너무 돈을 지나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언론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관계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타파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를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는요. 3월 4일 날 그 신앙님 씨가 준 파일을 가지고 6일 날 보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넣고 자막에 윤석열 당시 그 수사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자막을 달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아무런 뭐 왜곡 보도 정황이 없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압수수색 들어가면 당연히 언론 탄압이죠. 검찰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사실관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하고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건은요. 다른 사건이랑 다릅니다. 그 대선 관련해서 거짓된 어떤 사실을 유포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김대엽, 병풍 등등. 그런데 그 보도 과정에서 또 어떤 언론 매체가 등장을 해서 보도 자체가 왜곡된 거. 그것까지 연결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둔다면 언젠가 민주당도 피해자가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신앙님에 이어서 뉴스타파까지도 가열차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우리는 연관이 없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공당인 거지. 그냥 뭐 김만배 신앙님이랑 우린 관련이 없고 뉴스타파 들어가는 거는 언론 탄압이다. 예.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께 발언 기회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를 쓴 해당 기자, 이 기자의 입장도 들어보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모든 걸 가지고 정치적인 그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뉴스타파를 뭐 폐간하네, 뭐 1급 살인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저희 자꾸 이제 뭐 저희더러 뭐 그 반국가 세력에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인데 해당 기자는 JTBC에서 이직을 했고 뉴스타파에 그 기사를 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김만배 신앙님 간의 금전 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되어 있고 지금 뭐 클리셰처럼 언론사에서는 항상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언론의 자유라는 거를 법원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하고 나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딴 얘기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도망갈수록 팩트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신앙님 씨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뉴스타파도 그냥 틀어주는 뭐 업로드하는 게시판 아니잖아요. 언론사면 데스크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왜 갖고 있고 조우영에 대한 기사는 왜 취재가 안 돼 있습니까라는 걸 검증해서 안 내보내든지 내보내든지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지금 제대로 해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한 혐의가 있고 그걸 받아 쓴 곳에선 왜 자기들 나름의 별도의 검증이 없었냐 이렇게 이제 혐의가 딱딱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자신도 이제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언론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장 많은 건 아시잖아요. 예. 근데 폭스뉴스가 얼마 전에 가짜 뉴스 때문에 1조 원을 배상했어요. 거기는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뉴스타파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 놓고서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원이 그걸 고려하면서도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다. 자기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폭스뉴스 이제 막판에 합의를 하긴 했어요. 자, 논란의 핵심은 조우영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우영 씨를 인터뷰를 뉴스타파에서 했어요. 뭐 한 60분이나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검사 커피 타주지 않았어요라고 조우영 씨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기자는 그 기사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걸 기사에서 뺐다는 겁니다. 왜 뺐을까? 왜 기자가 마음대로 판단을 했을까? 해당 기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천화동인 6호는 조우영 것이 맞습니다.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이 뭐 검찰에 가서 한 얘기는 알겠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우영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우영이 한 말을 모든 걸 다 실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조우영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조우영이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조우영이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한 김만배 말은 어떻게 믿었죠? 조우영을 그렇게 못 믿으면 그렇게 못 믿는 소스가 말하는 말은 그것도 왜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기자분은 아까도 뭐 끝까지 자기가 취재하겠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주창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본인의 발언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본인의 해명이 얼마나 논리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우영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가 물론 본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 리포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는 건 맞지만은 보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고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보도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논리를 갖춰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저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뉴스타파 등등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자들에게는 편집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이제 부합되는 것은 채택을 하고 안 그런 것은 이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 보도에 적용이 됐는지는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뭐냐면, 핵심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조우영 그 불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수사에서 중수부 이과장으로 있었고, 그 사건 수사가 조우영에게 무혐의를 적용한 그 핵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도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제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런 법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도 뭐 비방의 목적과 비판이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거는 팩트에 근거했을 때 비판이 가능한 것이고, 허위 사실에 의해 가지고 비판은 그거는 왜곡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방의 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법에서도 성질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란 죄명 자체가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약해 보이니까. 근데 이건 선거 개입이 맞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근데 그것도 딱 떨어지는데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선거법 위반이라고 왜 안 했느냐 좀 궁금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선거는 선거 6개월 뒤면 그 선거는 있고 결과를 놓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6개월밖에 공소시효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게 맞고, 사실 그쪽에 굉장히 더 크게 적용돼야 될 것인데 너무 늦게,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으로 은폐돼서 너무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데 겨우 명예훼손 사건 갖고 대통령 명예훼손 됐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합니까?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이미지 조작이죠, 그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딱 떨어져요. 거기 구속 요건에 더 오히려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공소시효 때문에 언급이 안 될 뿐이고 법조인들 다 인정하게 거기에 더 맞는 얘기고, 대선 개입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니까 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예. 언론사 압수수색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여야 간 공방도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이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 수사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 전방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11면에 실린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 신앙림 씨의 책 출판사 대표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인터뷰의 대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림 씨가 책만 팔면 그 책이 그냥 다 신앙림 씨로 가는 건 아니고 출판사를 통해서 가는 건데, 사실상 지분은 또 신앙림 씨가 대부분 갖고 있다고요. 왜냐면 신앙림 씨가 그 출판사의 감사로 재직을 한 이력이 있으시거든요. 그 출판된 무렵 당시에 감사였고, 어제 이제 13일 날 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대표와 감사는, 그 조사를 받은 감사는 지금 신앙림 씨가 감사 활동을 그만둔 이후에 새로 선임된 감사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출판 경위와 과정에서 실제로 이 대금이 그러니까 책을 판매한 그 대가로서 받은 대금으로 쓰인 것이 맞는지, 그 경위와 뭐 영수증 등등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출판사에 처리됐는지 지금 그거를 확인하겠다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로 부른 거고요. 예. 그리고 책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신앙림 씨가 그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 1억 6천 주고 산 사람이 있나요? 뭐 액수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실제로 대중에 판매가 됐었던 것인지 누가 어떻게 샀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예. 그 가격에 만약에 다른 사람도 샀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아마 앞서 신앙림 씨 얘기로는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산 사람은 있대요. 그럼 대체 얼마를 주고 어떻게 샀는지 이 책이, 그리고 왜 1억 6,500만 원씩이나 주고, 요거만 짧게요. 1억 6,50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책을 왜 김만배는 자기 사무실에 그냥 갖다가 그냥 거의 버려두듯이
먼지를 쌓아놨을까요? 보통은 막 그 좀 많은 사람들 보라고 액자에다 놓을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값을 인정해가지고 그 돈을 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사정이죠.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책이라는 거는 사상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작권을 산 게 아니라 물건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를 판권을 샀는데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희소해가지고 이건 또 다른 판본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 초판본, 한정판 이래야 되거든요. 예. 예술 작품도 그게 값어치가 높은 건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이 판화가 있어요. 근데 판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오른쪽에 10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런 네토가 그렇죠. 있어요. 이게 몇 번째다. 전체 몇 개를 찍어냈다. 왜냐면 그 이상 찍어내면 그건 가치가 하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김만배 씨가 그 책을 가져갔는데 신앙님 씨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들어 보였잖아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럼 김만배 씨는 신앙님 씨가 나한테 1억 6,500에 판 다음에 또 찍어내면 이거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 돈을 줬다? 그 물성, A4지 연결한 그 종이에 대해서 그 물성을 인정해가지고 돈을 줬다는 건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세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조사를 하는데 뭐 이런 주장 자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출판 기념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인정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도 한 1,000만 원씩 매겨가지고 파신대요. 내 인생을 집대성한 책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술성 인정해 드려야죠. 근데 이게 통할 리가 없어서 만 얼마에 파시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예, 책값 세 권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 분명히 과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책값이 아니고 후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배 저분의 어떤 재물에 대한 마인드는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곽상도 아들에게 아시다시피 50억을 줬고 그다음에 어떤 TV를 보니까 경기도 어느 사찰에 제사 비용으로 17억을 줬다. 그래도 우리 또 보도됐다시피 기자들한테도 뭐 1억 9천만 원씩 준 사람도 있고 지금 보통 씀씀이가 보통 사람들하고 저분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박영수 특검에게 뭐 현재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는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고 기자들한테 줬던 것도 그 돈 받은 기자들은 다 그 회사에 사과하고 회사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김만배 씨 지난 7일 추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이 됐었죠. 그런데 검찰이 그때 추가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기간 연장해야 됩니다. 라고 써놓은 그 이유서가 있죠. 추가 구속영장 기재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만배, 재판 끄는 게 상책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여론조락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건데 밑에 편지가 나와요. 편지가. 왜 김만배를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만약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편지가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검찰이 김만배 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유서와 편지 4통을 또 첨부해가지고 지금 의견서를 구속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이제 추가로 뒤늦게 확인이 된 건데. 유서도 있었어요? 예, 이 김 씨가 저의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고통스러웠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내용으로요. 지난해 12월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전에 작성한 유서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그건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예, 또 아내가 본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 등이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짙어지니까 공법인 이재명 대표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 의견서를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니, 석방돼서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렵다라고 했다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 석방일이 오는 게 이제 겁난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싫다면 굳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또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생각한 것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한 건데. 자, 편지 아내한테 보낸 편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흉기로 제가 참 읽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자해를 했었는데 뭐 숨지지 않아서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극단적 선택도
고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흉기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 자해를 했는데도 뭐 죽지가 않아서 10여 시간 지난 이후에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결심하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까지 쓴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이게 물론 김만배 씨의 어떤 게 진심인지 뭐 인터뷰를 할 때도 이랬다 저랬다 지금 거짓말도 했다 안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1월에만 봐도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죠? 야, 내가 꽁쳐 놓은 돈 있어. 그거 줄 테니까 한번 잘해보자. 뭐 한번 만나.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 본인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래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아요.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추가 혐의는 지금 이제 선거에 개입한 혐의 이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횡령입니다라는 혐의였는데 이럴 경우에 변호인들이 사실 법원을 굉장히 좀 압박해서 원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데 변호 전략을 이렇게 세워요. 일단 문제가 된 혐의는 지금 사회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선거 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만 봐주시면 그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해 시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 하면은 구속 수사라는 거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건데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건 논리 모순입니다. 저희는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어를 해요. 원래 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 사건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영장 청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횡령죄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발부를 하신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에 그 이 구속이 수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 쪽에서도 그렇게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법원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횡령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놓거든요.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김만배가 왜 풀려났지 구속기간 연장 안 되고 그거는 지금 새로운 사건 지금 알려진 김만배 거짓 인터뷰 허위 인터뷰가 알려져서 에이 그거는 영장 뭐 구속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거 하려면 새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지난번 사건 연장하는 거는 법원이 이건 아니다. 다시 김만배를 구속시키려면 허위 인터뷰로 구속시키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든가 지금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금전거래에 대한 횡령 부분만 놓고서 판단하는 게 맞겠고 지금 이슈가 되는 사건은 별도의 영장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입장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자, 사실 김만배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한 차례 자해를 했었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나십니까? 아주대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막 뛰어갔잖아요. 그때 TV조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모습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다시 보시죠. 만배 씨,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어떠십니까? 예. 앞서 들어갈 때는요 앰뷸런스에 거의 뭐 누워서 실려서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자해를 했다는데 생명 위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 때는 안경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올 때 보세요. 나중에 봤는데 나올 때는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더니 그때는 안경도 쓰고 마스크 쓰고 젠걸음으로 없지 하고 기다리던 차에 저렇게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논란이 됐었던 장면이거든요. 피의자가.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자작극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지연을 시켰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는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동안에 원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 또는 증인에 대한 회유인데 안 그래도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회유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만배 씨는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보다도 재판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상황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은 저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만배 씨의 뭐 내면에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은 저분은 돈 때문에라도 저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 과정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구속기간 만료돼서 나올 때마다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 그리고 본인의 뭐 유서 비슷한 것들이 이제 공개되는 이런 상황 결국은 재판을 미뤄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돈
그것만을 지켜서 자기가 잘 살겠다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저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을 끊어줘야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전략으로 나간다. 법조기자 오래 해서 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진실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김만배 씨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자해를 했는지는 뭐 본인이 아니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호인들 뭐 교체하는 그런 과정, 또 부인과의 어떤 마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법 방해라고 이제 검찰과 이제 언론에 의해서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제 규정돼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건은 거의 다 불씨가 다 꺼진 사건이었어요. 사실 저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저게 지금 동력을 다 잃어가 가지고 유동규 씨의 뭐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하면서 신빙성을 잃어가지고 거의 저게 이제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앙님과 뉴스타파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해묵은 저거를 김만배 씨의 자해 소동인데 소동에 불과한 건데 저걸 이제 다시 끄집어가지고 저렇게 다시 점화를 하는 이유가 대장동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 아니냐. 지금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항해서 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거를 가지고 뭐 사법 방해다, 재판 지연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이나 지금 대장동 수사, 이재명 수사를 끌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너무 오래 한다. 이쯤에서는 매듭해야 된다. 이쯤에서는 이제 민생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오늘로 16일째. 보름을 넘긴 단식에 일단 동정론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으로 단식은 좀 그만하시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출구 전략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요. 함께 한 공간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그런 말씀과 당부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단식이 계속되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그 농성장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 망정인지 밖에 있었으면 정말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네,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한 여성이 어제 국회 본청 여경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체포가 된 건데요. 예. 이 유튜버이자 이 대표 지지자다 이렇게 스스로 거론한 이 50대 여성 어제 저녁 7시 52분쯤에 본청 앞에 이 대표 단식 천막 앞에서 이 대표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 빨리 병원에 안 데려가느냐? 예, 이제는 그만 병원으로 가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국회 경비대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청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불응을 하다가 돌연 이제 흉기를 꺼내서 그 앞에 서 있던 여경 2명한테 그대로 휘두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한 분은 이제 팔뚝 안쪽이 패였고 또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서 긴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이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저 난동 당시 사진인데요. 저 여경이 지금 손목을 다쳐서 아니 그거랑 지금 단식 중단하는 거랑 왜 본인이 흉기를 들고 저기를 나타나요? 안 그래도 요즘 흉기 난동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런 돌출 행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단식을 멈출 수 없는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조 단식하는 분이 많아지면 대표가 단식 중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대표는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릴레이로 단식하겠다.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대표 보고 단식 계속해라. 이렇게 동조 단식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분이 왜 굶고 계신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잘해라. 잘할 때까지 굶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출구 전략도 이제 불분명해.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가?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자, 두 분께 각각 이런 질문을 드리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 얻은 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내부 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 또 그동안에 뭐 전당대회 돈복두 사건, 뭐 김남북 사건 이런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도 또한 이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명계 뭐 이런 얘기들. 예, 안팎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답답한 뭐 고구마를 먹은 듯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답답한 모습을 연출해 오다가 이번에 한번 그래도 물론 뭐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또 비판이나 좀 오래된 그런 투쟁 방식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 뭔가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결속에는 성공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용인 갑 지역에도 동도 단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데 제가 이제 몇 번씩 갔다고 했는데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 원로 당원들도 평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들도 단식장을 찾아가지고 또 격려를 하고 하면서 범진보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이제 범진보적으로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진중권 평론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단식하는지를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 얘기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단식이라는 것은 약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약자입니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당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단식으로 지금 뭔가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단식의 이유로 삼은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정을 국민 중심으로 돌려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주면 국민 중심의 정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사과라는 것이 되겠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구사항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들어줘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단식을 중단하시라는 말밖에 못하고 뭔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단식 처음 보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유독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는 게 있대요. 뭐냐?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어떤 명단이래요. 아니, 단식하는 분이 왜 명단을 챙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명단입니까? 이게 이제 방문을 오는 이제 면담을 오는 의원들의 명단 그리고 또 동조 단식을 하는 의원들의 명단 이런 건데요. 누가 나 단식할 때 찾아왔느냐 안 왔느냐? 예, 그리고 또 이제 동조 단식에 참여를 하면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명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대표가 그 국회 앞에 야외 농성장을 지키고 있을 때 실제로 뭐 명단 관리 잘 되고 있죠 이런 얘기를 참모진한테 묻는 모습이 이제 육성으로 나오는 영상이 보여서 실제로 이게 명단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확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었어요. 예. 근데 어떤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내로 단식 장을 옮기셨는데 그렇죠. 대표실에 찾아갔더니 그 보좌관 있는 의원실의 의원님은 아직 면담 안 오셨죠? 이런 얘기를 이제 대표실 관계자가 이 보좌관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면담을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 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있구나라는. 보좌관 보면은 그 의원님 안 오셨어 아직? 뭐 이런 거요? 차마 그 보좌관이 의원한테 얘기는 또 못 전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걸 의식해서 이제 고의적인 이제 면담을 또 하게 될까 봐 그런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뭐 서영교 의원 예를 들어 서영교 최고위원한테는 몇 번씩이나 찾아와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횟수도 중요하고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게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더 안 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체크 받으려고 내가 뭐 억지로 지금 면담 갈 일 있겠느냐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더 그냥 인사치레로 갈 수도 있는 것도 가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등 떠밀려 가는 것도 아니고 괜히 멋쩍다. 자, 실제로 들어보죠. 명단이 설마 있겠어 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의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여기 안 써서 몰랐어요. 의원님이 계속 이거 당직 동조단식 명단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그리고 이게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그거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자, 이러니까 비명계 의원은요. 아니 명단까지 관리한다고요?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원래 자리에 누우면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뭐 명단을 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근데 조홍천 의원은 아직 안 찾아가셨죠, 그 단식 현장. 그게 참 뭡니까 명단 챙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결백증이 있어서 명단 적는 거 조금 못마땅하십니까? 많이 못마땅하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아니 결혼식 때 축의금 누가 보내줬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나도 축의금 하지.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와줬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체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 실내로 들어가고 나서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자, 이상식 위원장님, 혹시 직접 가보셨어요? 저기에 뭐 명단에 저는,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제가 갔다가 그때 밤 야간이었는데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그때 못 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저한테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동조단식을 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있으면 당 원로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위원장 왔다 갔어요? 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리적인 압박이나 뭐 체크나 이런 걸로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예. 뭐 대의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뭐 그런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 저런 경우에도 꼭 무슨 명단을 체크한다. 우리 대표께서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 뭐 이런 걸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저는 우리 뭐 민주당에서 당 차원으로 뭐 저걸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누가 안 왔는지 체크한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원 명단입니다만 원외 지역위원장도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라도 가려고 하겠지. 지금 총선 앞둔 시기에 그럴까 봐. 저는 꼭 그런 것보다도 내부 결속이고 대의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부 결속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참 저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상황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고 기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단식하는 과정에서 보면 옆에 막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표정도 그렇고 뭐 일부 의원들은 막 울고 누가 울고 계십니다. 누가 하루 동안 뭐 굶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이런 거 글쎄요 지금도 통할까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확대해서 생각하면 총선 앞에 두고 있으니까 공천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일부러라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한 사람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단식을 해야지 저렇게 단식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3년 8개월을 끌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재판 하나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 의원. 이제 대법원 선고일 언제입니까?
예, 오는 18일입니다. 3일 뒤죠. 이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된 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0년 1월인데 대법 선고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이 해당 사건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런 내용이죠. 지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지금 대법관 성향으로 보면 뭐 보수 중도 7명, 진보 6명, 중도 1명 이래서 만약에 중도 1명이 파기환송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2심 자체가 지금 뒤집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에도 일부 이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6일 전에 열리는 이 재판에서 선물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많은 면에서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구자랑 변호사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거의 엿새 앞두고 열린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김명수 코트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건 유효해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을 맞고 일반 사건도 굉장히 늘어졌는데 이 최강욱 의원 사건은 더 심해요. 그리고 이 지금 쟁점이 된 것도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 사건에서도 이미 판단이 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다시 소부에서 끌고 있다가 몇 달을 뭉개고 다시 전원합의체로 가가지고 1년 이상 또 끌었어요. 과연 이게 그럴 정도의 사건인가? 무슨 처음 받는 사건도 아니었고 이 사실관계와 이 법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임기를 다 채워주는 정도의 효과를 갖고 왔잖아요. 늦어진 것만으로도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판결이 돼버렸고, 만약에 여기서 뒤집어준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이 이전에 정경심 교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돼버리고요. 논리 모순이 생겨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는 그만큼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식을 벗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까지도 든다. 이건 진짜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건인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미 다 웬만한 건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임기 4년 임기 중에 6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국무위원들조차 한동훈 법무장관조차 지금 뭐 서로 소송으로 또 얽혀 있는 일도 있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강욱 의원은 더 화를 내고 더 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예. 결국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자가 바로 최강욱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제야 대법원 판결. 물론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걸 전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거의 다 마쳤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그러면 3년 8개월 전이죠. 3년 8개월 동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최강욱이라는 분이 위성장당 통해서 비례대표 들어와서 임기 거의 마칠 때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장관과 저런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후에 어떤 제재 같은 것이 늦어지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 재판 결과를 내놓지 않은 김명수 법원 체제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장관 후보자 3명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해명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 반역 2019년 태극기 헌법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뭐 사람들은 뭐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자, 쿠데타에 대해서 당시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봐요. 라고 한 저 발언은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건 일부분이다. 맥락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네, 어제 그 신 후보자가 본인의 이제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방금 전 이제 후보자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쿠데타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때는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법 확정 판정과 정부 공식 입장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여권에서도 지금 이 당시 발언은 신 의원이 공직자 신분이기 이전에 한 발언이기 국회의원 때문에 이전의 신분이긴 해요. 어쨌든. 예, 이걸 뭐 다른 비슷한 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한 발언이 불리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앞뒤 자르고 맥락을 이제 전체적으로 못 살렸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뭐 앞뒤 자른 게 뭐가 있습니까? 촛불을 반역이라고 하고 태극기를 헌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딴다 하는 이런 말, 또 악마라는 그런 말, 예, 이런 말에 대해서 무슨 뭐 편집이 필요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분의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인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발언의 내용을 볼 때 정말 품격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을 옹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작전통이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전통은 그 효용이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군인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고 장관은 이제 정무적입니다. 그러면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은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분이 이제 계속 장관이 되셔가지고 저런 막 국민의 어떤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말 하는 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저분의 임명 뭐 철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같은 부처 장관으로 또 지명이 됐죠. 유인천 후보자. 근데 올해로 72세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을 했어요. 예, 어제 좀 인상 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운동복 차림에다가 선글라스에 뭐 자전거 헬멧까지 쓰고 자전거를 타시면서 지금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10시 출근하기로 언론인들과도 이제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 출근 시간보다 늦은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해서 미안하다. 자전거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조금 빠져서. 늦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장관 후보자 자택이 성수동이거든요. 제가 성수동에서 저 사무실까지 한 20k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거리를 계속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겠다. 이렇게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자, 뭐 특히 그 유 후보자 역시 그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간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여성가족부 김행 후보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이 패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 그래서 장관된 거 아니냐. 근데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모 평론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와 김행 지명자가 뭐 20년 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 나는 70년대 대학을 다녔고 그분은 70년대생 아니냐. 나이 차가 많은데 어떻게 20년 지기가 되겠느냐. 20년 전이면 김건희 여사가 30대 초반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20년 동안 알게 됐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인사의 배경을 자꾸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적 인연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는데 그 평론가가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김두관 의원이 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론가의 말을 인용해서 민주당에서 수석 대변인이 또 논평을 내면서 김행 지명자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행 지명자가 어제 충분히 해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런 사적 인연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 6면 보시겠습니다. 친분설, 가짜 뉴스라더니 김행, 김건희 두 번 만났다. 이런 제목으로 해당 언론에서 김행 후보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2016년 코바나 김건희 여사가 운영을 했던 회사죠. 전시회 때 처음 보고 2022년 대통령 자택 초청 때 또 만난 거다. 공식적으로 우연히 만나거나 공식적인 자리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예, 이게 정확히는 이제 2016년도에 전시회에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이제 본인이 된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자택에서 두 번 만났다. 지금 이런 해명을 한 거거든요. 예. 이 2016년도에 열렸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 김행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위키트리라는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키트리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가 같이 합동으로 후원을 했던 주최했던 전시회예요. 같이 공동으로 연 주최 행사였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본인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줘서 만났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인 것도 그때 알아서 뭐 권력자 부인과 이렇게 친해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했었고요. 예.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 모처럼 만에 여야가 이렇게 막 계속 충돌하잖아요. 이 와중에도 하나로 뭉칠 것 같은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여야를 하나로 뭉친 게 뭘까요? 바로 개입니다. 개.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 뭐 충청도 사투리로 이랬잖아요. 그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까지 등장을 했느냐? 오늘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의원들로 보이는 3명의 사람과 한 마리 개가 하나로 뭔가 뭉쳤습니다. 제목이요. 개연정입니다. 개연정.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개가 붙으면 뭔가 좀 불안한데 알고 봤더니 개와 대연정을 합한 말이래요. 저런 말까지 만들어졌는데 개연정 무슨 법안인 것 같은데 어떤 법안이에요 저게? 이게 그 개고기 식용, 그러니까 개를 도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 연정이란 표현이요 이번 총선, 그러니까 이번 국회 들어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개로 하나로 뭉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지금 현행법에는 학대 행위는 금지가 돼 있어요. 개에 대한 학대는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식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문화하겠다는 점에서 이제 여야 대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항이다 이래서 대통령실까지 같이 추진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법안이요 사실 또 어느 분들한테는 이게 생업이거든요. 개 농장주들 그다음에 또 아직도 실제로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동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건 나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분들을 좀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듬어 주면서 이게 동조를 얻어내야 될 필요뿐만 아니라 법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들의 기본권이 달려 있거든요. 뭐 생존권도 그렇지만 영업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에도 이제 제약이 따르는데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때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걸 법률로 같이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당한 보상이 완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업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입법을 덜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개연정 얘기까지 나왔지만 입법 과정은 굉장히 또 순탄치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희석 대변인님,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신탕 먹은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먹었는데 그 뒤로는 요즘에는 누가 뭐 보신탕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야가 이렇게
어떻게 같은 이렇게 뜻을 모으는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것도 국민들과 실생활에 밀접하고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대상인 개를 식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거부감이 많은 거고요. 다만 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개의 식용에 반대하는 것과 법제화를 통해서 개의 식용에 대해서 처벌의 영역까지 법이 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뭔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떤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법안을 놓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뭐 있습니다.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모처럼 여야간에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쉽사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또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법률에 어떤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 말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령 국가적인 중요 사안 핵 오염수 좀 반대 좀 하세요. 또는 홍범도 장군을 이념에 활용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큰 문제에서 협치를 좀 하라.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전쟁 중인 국가와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의 만남이었던 만큼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이날 경호원들이 엄청 유난을 떨었대요. 의자를 들썩이고 두들겨보고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막이 경호원한테는 생사가 걸린 의자랍니다. 아니 같은 의자인데 왜 저러는 겁니까? 저게 지금 다리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날까 봐 저렇게 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다리 부러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경호원들이 처음에 다리가 없는 디자인의 의자를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결국 그런 의자를 못 찾아서 교체한 의자도 사실 이전의 의자랑 똑같아요. 별로 이렇게 디자인의 차이가 없는 그런 의자를 이제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흰 장갑 끼고 계속 의자 닫고 혹시라도 또 이제 금속 탐지기로 위험한 물건이 있을지. 아까 스캔하던 게 지금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안절부절한 게 뭐냐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40kg 중반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혹시라도 의자에 앉았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저 팔걸이 있으면은 잘 이렇게 제대로 잘못하면 낄 텐데. 그러니까요. 팔걸이가 없으면 또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있으면은 또 끼고 참 이도저도 불안한 상황인데 아무튼 정말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정말 큰일 나죠. 의자 부서졌다가는. 자, 김정은 위원장의 근데 이번에는 또 흰발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러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도착하기 전에 핫산역 내렸을 때부터
이 키높이 구두 신은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사진 보면 네. 의외로 이렇게 가죽 엮어서 샌들 신은 좀 편한 신발 신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키높이 구두를 근데 신었을까? 푸틴이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70cm 내외고 푸틴도 170cm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푸틴 대통령도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 상대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모습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들어가서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둘 다 키높이였다. 동무 나는 깔창도 있어.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옛날에 왜 저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아까 잠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볼까요? 이게 그 한 국가의 나름 이제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사진 뒤에 오른쪽에 왠지 170cm의 김정은 위원장이 190cm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왜소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키높이 구두가 어느 정도 키 차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때도 신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가 무려 190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키높이 구두를 실어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자서전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들 로켓맨 이런 별명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맨 오케이. 그래 로켓맨으로 부르는 건 괜찮지만 리들 난 오케이. 작다는 건 안 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리들은 안 된다. 자, 작다는 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랬나 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차를 직접 이렇게 뭐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개를 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차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다 그래요. 어허. 이 차량이 뭐냐면은 러시아의 럭셔리카입니다. 아우루스라고 하는데요. 오. 길이가 무려 6.6m라고 합니다. 6.6m. 네, 버스 굉장히- 웬만한 버스 길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쨌든 리무진인데 길이가 그 정도고요. 그리고 8기통 또는 12기통 엔진이 장착 가능한 그런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시는 대로 저 차죠. 지금 지나가는. 예. 네. 저 차를 계속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퍼레이드를 하는 하고, 동안 예. 네, 보면은 이제 뭐 내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쪽 뒷좌석에 앉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뒷좌석에 그렇게 하고 예, 저 차를 탔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차는 왼쪽 차가 김정은 네. 위원장 차인가 봐요. 벤츠에서 최고급 모델이죠. 마이바흐인데 예. 지금 저 아우루스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너무 나네요. 한 지금. 10배, 네. 17배? 17배 정도. 지금 마이바흐가 1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아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 어마어마하죠. 진짜 한 대 차량 가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격이죠. 자,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야, 이 차 여기 푹신푹신합니까? 여기 열선 들어와요?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한번 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이거 거의 조심해서 앉아 뭐 이렇게 얘기를 물론 아닙니다만 네 너무 제가 좀 나갔나요? 어찌됐든 서방 언론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죠. 뭐 무기 거래 아닙니까? 사실 진짜 목적.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 다뤄졌어요? 사실 뭐 포장상으로는 뭐 선물도 주고받고 뭐 우주복 실제 러시아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도 주고 카빈 소총도 주고 화기애애하게 그런 외교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군수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협약이 된 게 152mm 포탄과 탄약에 대해서 지원을 북한이 약속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을 보낸다는 거예요, 탄약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굉장히 막다른 궁지까지 몰렸다. 북한의 저런 지원까지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걸 엿볼 수 있고 서방 세계에서 비난하는 게 이게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를 스스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논리 모순 아니냐라는 얘기를 견딜 정도로 지금 막다른 곳까지 와가지고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서방 세계에서는 제3자 제재까지도 하겠다. 러시아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도 제재하는 것으로 확대 범위를 넓힐 것이니까 결국 두 나라만 더욱더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녀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 재회 장면이, 엄마와 딸의 재회 장면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느냐? 헤어진 지 무려 4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녀였어요? 원래 이제 엄마가 1977년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허.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애를 낳으면 혹시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죠. 그렇죠. 뭐 아이까지 가졌는데 결혼해라 이제 그걸 기대하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이제 끝까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이제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 혼자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결국 아이를 이제 아빠한테 맡겼습니다. 맡기고 떠나서 그래도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만나러 갔는데 딸을 만나러 다시 아빠한테 갔는데 아이가 이미 입양이 된 상태였어요. 입양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딸하고는 정말 머나먼 기다림과 헤어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다. 지금 찾아갔는데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입양을 가버렸으니까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40년이 지난다고 해도 이 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제라도 찾아야겠다 나서게 된 거예요. 자, 경찰에 부탁을 해서 유전자 채취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양을 간 이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빠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정보도 거의 없는 데다가 딸의 신원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마가 정보를 줬지만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47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나게 된 건데요. 정말 이럴 때는 경찰분들한테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47년 만에 내 딸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할까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닌데 너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무런 정보도 없었잖아요.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47년. 중년이 된 딸을 마주한 엄마의 첫마디 들어보시죠. 우리 딸.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결국 눈물이군요.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눈물을 보이셨네. 예. 예. 왜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두 분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싸울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예. 엄마와 딸이 가끔 싸우는데 저 두 분은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시간 알콩달콩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김치전에 칼국수 그리고 막걸리 딱 한 잔 곁들이셔서 예. 행복한 밥상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마와 딸이 칼국수에 김치전. 야, 맛있겠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소식에 기부금도 내면서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던 미공개 사진을 기증을 했답니다. 아마 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증된 사진 1946년 6월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프란치스코 여사인가요? 전북 전주를 방문해서 애국 청년의 회원과 함께 찍었다는 저 사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사진인데 관련된 조선일보 신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지금까지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 희귀한 사진이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른바 정읍 발언 직후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야, 그런 분석이 나왔군요. 예, 그렇죠. 이 기증하신 분의 아버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해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었고 어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광복 이후에는 애국청년단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예. 전북 부안 출신이고 전주 쪽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6.25 초기에는 오히려 공산 그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익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해가지고 사형까지 처해질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고 스스로 투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산화를 막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네. 아버님도 좀 같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예, 그래서 저 사진을 갑오처럼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내외랑 우리 아빠랑 찍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갑오처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구하셨고 2번이나 구하셨다. 공산화로부터도 막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료적 가치가 있으니 남북에 대해서 단독 정부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그 정읍 발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즈음에 찍은 건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기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이제 정읍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직후에 찍었던 사진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아마 따님들한테 부탁한 게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굳이 어르신께서 했습니까? 바로 이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웬만한 뮤직비디오보다 더 힘이 있어요. 임영웅 씨, 그냥 매진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SNS를 봤더니 어떤 분들이 드디어 예매했다라고 하면서 이 콘서트 티켓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야. 댓글이 수천 개 달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임영웅 씨의 이번 콘서트 6회 차임에도 불구하고 14일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이 매진됐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우리가 이 티켓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하면 피튀긴다 해서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피켓팅이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어떤 주최 측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상담 창구도 열었다고 하는데 14일 오후에 티켓팅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고요. 심지어 대기 인원 앞으로 60만 명이다. 이런 걸 찍어서 올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호남 평양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면 어떻겠느냐 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콘서트를 보고 싶어하는 잠깐만요. 저분 대기 순서가 들어갔는데 24만 3,735번째. 이분은 35만 8,758번째. 내 앞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7만이군요. 7만 1,000. 야, 아니 23만 명이 내 앞에 대기하고 있다니. 이 정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유튜브 채널 요즘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임영웅의 인기가 아직도 그대로라는 걸.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대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제 피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이 취캐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표 나오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취캐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거래 사이트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임영웅하고 치면은 팝니다가 거의 없어요. 다 삽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한 장 팝니다 나오면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뭐 검색해 보니까 VIP석이긴 한데 180만 원. 180만 원? 두 석에 180만 원에 사는 그런 팝니다가 있는데 거기에 제한기 채팅이 엄청나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그것도 사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 석이니까 엄마 아빠 큰맘 먹고 90만 원씩 이번에 생신 때 한번 해드리겠다. 아마도 그 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붙었을 것 같고요. 저렇게 경쟁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바로 임영웅 씨의 그 조회수가 오늘 7시 기준으로 21억 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21억 뷰.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2018년도에 공개된 블랙핑크 뚜루뚜루라고 뮤직비디오 있거든요. 가장 대표곡인데 그게 지금 누적해서 21만, 그러니까 우리 7월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는 건데 거기에 지금 육박하는 거니까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인기인 거죠. 잠깐만 근데 우리 시간 없다고 PD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기까지 보셨는데 임영웅 노래 잠깐 뒤에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 만족하시죠? 손빠른 자녀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티켓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